어느 시골 마을의 새벽. 허름한 기와집 주방에는 오래된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벽엔 백열등 하나가 희미한 불빛을 비추고 있었고 70대의 할머니 춘심은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저으며 고요히 서 있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그녀의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익숙함과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멈춰버린 시계처럼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금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춘심의 삶은 고된 일의 연속이었다. 그녀가 처음 시집을 간 건 겨우 20살이 되었을 때였다. 선택도 아니었고 로맨스는 더더욱 없었다. 그저 부모의 말에 따라 동네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작했다. 남편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술꾼이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결혼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다. 술만 마시면 화를 냈고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질렀다. 그 화살은 대부분 춘심에게 향했다. 말대꾸 하나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여도 소용없었다. 때론 밥상이 엎어졌고 때론 유리병이 깨졌다. 그 와중에 아이들이 태어났다. 큰아들이 먼저 태어나고 얼마 뒤 둘째 딸이 뒤를 이었다. 춘심은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매일 새벽같이 논으로 나가 허리를 굽혔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김을 메고 벼를 심었다.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고 남편이 잠이 들면 그제야 밥을 씻어 다음 날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농사일만으론 생활이 어려웠다. 남편은 벌어오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술값이 더 들어갔다. 결국 춘심은 마을 식당에 일자리를 구했다. 허름한 식당의 뒷주방에서 그녀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남은 반찬을 정리하며 일을 배워나갔다. 식당 주인은 고된 말투로 그녀를 다뤘지만 춘심은 묵묵히 참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용품을 사주려면 어떻게든 견뎌야 했다. 집안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남편은 퇴근 후 매번 술을 마셨고 밤이 되면 의뢰 고성이 오갔다. 아이들은 이불을 덮고 귀를 막은 채 잠을 청했고 춘심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자책했다. 내가 저 인간을 선택한 죄인가? 이 아이들이 나처럼 살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깊은 밤에도 춘심을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하루도 아이들 밥을 굶긴 적이 없었다. 설령 자기 입에 밥 한 숟갈 넣지 못하더라도 자식들만큼은 따뜻하게 먹이려 했었다. 학교에 갈 때 입는 교복, 운동화 켤레, 간식 하나까지도 손수 마련하려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굳은 살이 가득했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 있었다. 그런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며 춘심은 묵묵히 웃었다.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 살아야 한다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라났고 어느새 집을 떠나 도시로 갔다.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병든 몸을 이끌고도 술을 마셨고 주정을 부렸다. 춘심은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린 후였다. 그렇게 외롭고 긴 시간이 지나 어느새 그녀는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다. 지금 그녀는 그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 상위에는 소박한 반찬 몇 가지와 미역국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다. 젊은 시절의 춘심과 두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남편은 이미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다. 가끔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다. 그녀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며 생각한다.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번도 환한 웃음으로 기억되는 날이 없었고 누구의 품에서 위로받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살아있고 그들이 잘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조용히 비추기 시작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창틀을 흔들었고 그 빛 속에서 춘심의 얼굴이 조용히 반짝였다. 주름진 눈가엔 슬픔도 고통도 원망도 아닌 단지 견딘 사람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춘심은 그 조용한 집에서 묵묵히 하루를 보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삶을 품고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춘심의 인생에서 쉬어간다는 말은 사치였다. 봄이 오면 밭에 나가 씨를 뿌렸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허리를 굽히고 김을 메었다. 가을이 되면 수확한 곡식을 자루에 담아 머리에 이고 날랐으며 겨울이 오면 찬물에 손을 담가 가래떡을 만들고 김장을 했다. 그렇게 계절은 돌아가고 그 안에서 그녀는 숨처럼 살아냈다. 이웃들은 종종 말했다. 춘심이 참 부지런하지.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몰랐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 남편 만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젊었을 땐 분에 못 이겨 욕을 하고 물건을 부수는 정도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손찌검이 잦아졌다. 술기운에 휘둘리는 그의 손에 춘심은 수없이 멍이 들었고 갈비뼈에 금이 간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괜히 동네에 소문나서 아이들까지 상처받을까봐 참았다. 그녀는 언제나 아이들부터 생각했다. 아이들은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조심스러운 아이가 되었다. 큰아들은 유독 말이 없었고
언제나 눈치를 보며 움직였다. 아버지가 소리치면 숨을 죽였고 엄마가 다치는 걸 보면 문을 걸고 울었다. 둘째 딸은 항상 동생처럼 어깨를 움츠렸고 밖에서도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춘심은 그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다. 아무리 자신이 맞아도 아무리 밤새 울어도 견딜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벽부터 식당에 나가 청소를 하고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자고 있었고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속삭이곤 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너희만은 잘 살아야 한다. 어느 날 그런 춘심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식당 사장이 급하게 그만두게 되면서 그녀에게 조리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손이 빠르고 성실하다는 이유였다. 그 말을 들은 날 춘심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칭찬을 건넸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와 그 좁은 시골길을 걸으며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겨울밤 만식은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왔다. 괜히 기분이 나빴는지 춘심의 얼굴을 보자마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아이들 앞에서 밥상을 엎어버렸다. 그나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만 좀 해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만식은 벌떡 일어나 아들을 향해 손을 들었다. 춘심은 맨몸으로 아들을 감쌌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날 밤 그녀는 눈가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졌지만 아이들은 무사했다. 그 일 이후로 그나들은 조용히 가출을 감행했고 딸도 점차 방 안에서 말이 없어졌다. 집안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아졌고 사랑보단 공포가 자리 잡았다. 춘심은 마음속으로 수백 번 헤어짐을 고민했다. 아이들 데리고 나가 새의 삶을 시작할 수는 없을까? 어디 먼 친척집이라도 빌붙을 수는 없을까? 그러나 그녀는 결국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당시의 여성에겐 이혼은 큰 낙인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잔인했다. 게다가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신의 아이 둘을 데리고 어디에 정착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조용히 삶의 자리를 지켰다. 때로는 굴복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는 방패이자 울타리였다. 그렇게 세월은 또 흘렀다. 아이들은 자라났다. 큰아들은 군대에 다녀오자마자 서울로 떠났고 거의 연락이 없었다. 둘째 딸은 가까운 읍내에서 직장을 다니며 종종 들르긴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다. 그들의 침묵은 분노일 수도 회피일 수도 있었다. 춘심은 아이들의 거리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거리만큼 그들이 평화롭기를 바랐다. 자신과 닮지 않기를, 이 집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남편 만식은 간경화로 서서히 망가졌다. 술이 몸을 갉아먹고 있었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제야 그는 말을 줄였고 체중이 빠지며 힘을 잃었다. 마지막까지 그는 물 좀 줘. 라는 말 외엔 따뜻한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춘심은 끝까지 그를 간호했다. 가족이니까.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기에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춘심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의 무거운 문이 닫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그녀의 삶에서 또 하나의 장이 끝났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조용한 집안. 춘심은 여전히 밥을 지었다. 이젠 먹는 사람은 없지만 습관처럼 밥을 하고 국을 끓인다. 마당에 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의 곁을 맴돌고 작은 화분 하나가 창틀에 놓여 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손놀림은 여전하다. 하루하루가 느리게 흐른다. 사람도 드물고 전화도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춘심은 매일 아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책장을 넘기거나 라디오를 튼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녀는 자신만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간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밤이 되면 오래된 앨범을 꺼내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본다. 어릴 적 해맑게 웃던 그 얼굴들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맙다. 그녀의 삶은 불행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었다. 춘심이 이른을 훌쩍 넘기고부터는 몸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젊을 때부터 혹사한 관절은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싱거렸고 허리는 구부러져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를 움켜쥐곤 했다. 머리는 어느새 희끗희끗해졌고 시력도 점점 흐릿해졌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괜히 돈이 아깝고 괜히 누가 걱정할까 싶어서였다. 이 나이에 뭘 고친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늘 혼자 끙끙 앓았다. 마을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드물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고 이웃과의 교류도 줄었다. 동네를 걷다 보면 마주치는 건 텅 빈 집, 잡초가 무성한 밭, 그리고 정적뿐이었다. 그 정적은 때론 평화로웠고 때론 서늘한 외로움이었다. 라디오가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었고 TV 속 사람들의 웃음이 그녀의 집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다. 춘심은 여전히 매일 아침 밥을 지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대충 차리지 않았다. 조개 한 마리라도 구워놓고 미역국이라도 끓여 상을 차렸다. 그렇게라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반찬이 남으면 이웃 할머니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마당의 고양이에게도 밥을 퍼주었다. 이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삶의 이유 같았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었다. 아침마다 유리창엔 성에가 끼고 이불 밖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손끝은 갈라졌고 발 뒤꿈치는 거칠어졌다. 그녀는 두툼한 털양말을 꺼내 신고 낡은 스웨터를 껴입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추위 속에서도 부지런히 장작을 쌓고 김치통을 정리하며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몸은 무겁고 숨은 차지만 그녀는 여전히 손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춘심은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고 팔이 무기력하게 늘어졌다.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겨우겨우 부엌까지 기어가 뜨거운 물을 한 잔 마시고 나서야 조금 숨이 트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누웠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해맑게 웃던 얼굴들. 성인이 되어 무거운 얼굴로 떠났던 모습. 마지막으로 딸이 찾아온 건 반년 전이었다. 도시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는 짧았고 안부만 오갔다. 춘심은 그저 잘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문득문득 궁금했다. 밥은 잘 먹나, 몸은 안 상했나, 요즘은 웃고 사나. 그런 사소한 질문들이 그녀의 하루를 채우는 유일한 감정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승용차가 멈춰섰다. 딸이었다. 반년 만에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춘심은 딸의 얼굴을 보고 순간 말을 잊었다. 그 사이 딸은 더 말라 있었고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따뜻한 밥을 차렸다. 말없이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오랜 침묵 끝에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혼자 괜찮아.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 늘 그래왔다는 듯. 그 말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녹아 있었다. 딸은 며칠을 집에 머물렀다. 춘심을 도와 마당을 정리하고 김장을 도왔다. 오랜만에 딸과 나란히 물을 썰며 춘심은 속으로 되뇌었다. 이렇게라도 함께할 시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 며칠은 그녀에게는 마치 늦게 찾아온 봄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봄은 오래가지 않았다. 딸은 일터로 돌아가야 했고 떠나는 날 차 문을 닫으며 울먹였다. 춘심은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붙잡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내가 살아가야 하니까. 나는 괜찮다. 딸이 떠나고 난 후 춘심의 몸은 더 빠르게 쇠약해졌다. 팔과 다리의 감각이 둔해졌고 일어나면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이제는 밥 한 끼를 짓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다. 그럼에도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돌보려 했었다. 머리를 감고 옷을 정리하고 방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그렇게 집을 가꾸고 자신을 가꾸며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줄 준비라도 하는 듯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루를 정리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 춘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하얀 세상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눈송이는 조용히 떨어졌고 마당에 쌓여갔다. 그 풍경 속에서 그녀는 아득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살아온 날들, 고통 속에서 지켜낸 아이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희생. 그것들을 떠올리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나는 나대로 잘 살아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도 멎은 오후, 세상은 고요했고 방 안엔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들이쳤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처럼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계절은 그렇게 깊고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춘심의 죽음은 조용했다. 너무도 조용해서 마을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고서야 그녀의 부재를 눈치챘다. 평소와 다르게 마당에 불도 켜지지 않았고 밥 짓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고양이 밥을 챙겨주던 손길도 멈췄다. 이웃 할머니가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고 결국 마을 이장은 유리창을 들여다보고 말없이 눈을 떴다. 그녀는 마치 잠을 자듯 이불 속에 곱게 누워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고 손은 단정히 모아져 있었으며 침대의 옆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접어놓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지막 배려처럼 그녀는 혼자서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고 떠났다. 소식은 곧 도시로 전해졌다. 딸은 직장에 있다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곧장 내려왔다. 차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겨울 들판과 음산한 회색 하늘을 보며 딸은 가슴이 무겁게 조여오는 걸 느꼈다. 이미 오래전부터 느껴온 죄책감이 현실이 되어 몰려오는 순간이었다. 춘심의 집 문을 열자 냉기가 밀려들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방에 들어섰다. 정갈하게 정리된 방, 따뜻한 이불, 벽에 붙은 가족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 젊은 엄마의 얼굴.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늘 묵묵히 아침을 준비해주던 엄마, 손등에 굳은 살이 가득했던 손,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몇몇 마을 사람들과 친척 몇이 조문을 왔다. 많은 이들이 그 할매 고생만 하다 가셨지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누구도 다 알지는 못했다. 아들은 조문 전날 밤에야 겨우 도착했다. 평소와 다르게 수척한 얼굴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아버지의 고함, 엄마의 울음, 그리고 자신이 도망치듯 떠났던 그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엄마를 안아주지 못했다는 회한이 가슴을 짓눌렀다. 장례 후 자녀 둘은 며칠을 집에 머물렀다. 정적이 감도는 그 집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말없이 보냈다. 말보다 기억이 더 큰 무게로 방안을 채웠고 그 기억이 둘 사이를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엄마가 평생 정리해둔 장롱 속에는 낡은 편지, 아이들 어릴 적 그림, 고장난 시계 하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노트 한 권. 그 안엔 짧은 메모들이 날짜별로 남겨져 있었다. 오늘 딸이 반찬해왔다. 맛있었다. 아들 전화옴. 목소리가 많이 컸다. 건강한 듯해 안심. 허리가 아프다. 그래도 고양이가 마당에 와서 웃음이 났다.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괜찮다. 그녀는 혼자서도 매일을 살아내며 아이들을 생각했고 그 짧은 기록들이 그녀가 느끼는 외로움과 사랑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남긴 유서와도 같았다. 그 메모들을 보며 자녀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울음은 조용히 터졌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하나씩 표면 위로 올라왔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엄마의 물건을 정리했다. 낡은 옷들은 깨끗이 세탁해 마을회관에 기부했고 장독대는 정리해 비웠다. 딸은 엄마가 돌보던 고양이를 데려갔고 아들은 텃밭을 정비해주고 서울로 돌아갔다. 그렇게 모든 흔적을 지우는 대신 그 흔적을 가슴에 남기고 가는 법을 배웠다. 춘심이 살던 집은 그대로였다. 작은 마당, 낡은 대문, 고요한 방. 다만 이제 그 집 안에선 밤 냄새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누군가의 존재를 품고 있었다. 그곳에 살았던 한 사람의 모든 시간이 벽과 바닥 그리고 햇살에 스며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마당 가장자리엔 작년에 심어둔 민들레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그 꽃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피었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강하게 뿌리를 내렸다. 마치 춘심처럼 그녀의 삶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고통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조용히 쉬고 있다. 그녀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시골 할머니였을지 몰라도 그녀를 품고 자란 아이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지 모를 작은 삶. 하지만 그 삶 속에도 분명 꽃은 피었다. 달빛 아래 조용히 묵묵히 아름답게